안타깝게도 이혼 서류만 접수되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남편이 바뀌었다. 톰과 내가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상속 재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집안일도 못하는 아내에게 돈이 없다. 이혼 신청을 하러 시청에 갔을 때 아무 말도 없었지만 낸시가 내 아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름 저는 24세 주부입니다. 톰 제 남편은 40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5월 12월의 로맨스지만 영화에서처럼 로맨틱한 구애를 겪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연한 일이었죠. 운이 좋아서 끝났어요. 톰의 아버지 밑에서 건설회사에 일하게 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 회사 사장이 처음부터 나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고 자기 아들과 결혼하자고 몇 번이고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차기 사장이 될 톰이 결혼에 대한 희망은 없다. 사장은 미래를 걱정하며 회사에 대해 비관적이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 세운 회사가 공기가 없으면 망할까 봐 걱정했다. 일로 아버지를 만난 톰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도 찾아왔다. 집에서 저를 아내로 구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운영되는 건설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경험을 위해 탐의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셨었습니다. 탐의 아버지는 아버지를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그 제안을 무시할 수 없었고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듣기로 결정했지만 나이 차이로 인해 아버지는 즉시 동의하지 않고 대신 톰과 데이트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탐과 나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지만 결혼에 관한 대화는 데이트 기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탐은 나와의 결혼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는 톰과 좋은 관계를 가졌고 우리는 저녁 식사 영화 쇼핑을 위해 많은 데이트를 했고 얼마간 함께 시간을 보낸 후 톰과 나는 결혼하면 우리가 잘 지낼 것이라고 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약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약혼한 직후 톰의 아버지는 병이 나셔서 직장에 있는 톰을 대신하여 반복적으로 병원에 가야 했고 운전을 할 수 없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그의 약혼자는 시아버지를 간병해야 했습니다. 경원 시어머니는 가족들을 위해 집안일에 더 집중하라고 하셨다. 내가 며느리가 될 생각에 일을 잘 못한다고 한다. 낸시는 아침 접수 시간이 끝나도 어서 서두르라. 결혼하기 전에는 가정부 취급을 받았는데 얘 간다고 해서 차 시동을 걸게 시아버지를 돌보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사를 권유하셨다. 비록 조금 이르긴 했지만 제가 그 아이를 돌보기가 더 쉽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매번 부모님 집에서 병원까지 데려다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곧 그곳으로 이사할 텐데 결혼식은 시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진 후에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사하면서 혼인신고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시작할 때 시아버지가 다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소문은 없었습니다. 톰과 아내로 함께 살면서 왜 그 사람이 왜 연애 경험도 없이 40세가 되었는지 곧 깨달았습니다. 그는 돈에 대해 극도로 양심적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고집하는 구두쇠였으며 우리 데이트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돈을 썼는지, 음식과 가스비에 얼마나 썼는지. 게다가 남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항상 내 옆에서 냉소적이고 욕설을 퍼붓고 아무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어요. 톰은 매우 관대했어요. 엄마의 돈을 가지고 여행과 유명 브랜드 굿즈에 많은 돈을 썼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엄마를 다른 것보다 우선시할 만큼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사기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너무 빨리 결혼하기로 결정 나는 이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성격과 가정사를 더 잘 알게 될 때까지 그와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시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나를 지탱해준 유일한 것이었다. 나는 전날부터 몸이 좋지 않으셨던 시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아침 일찍부터 어머니를 지켜보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가사도우미처럼 대해주셨어요. 낸시가 아침을 차려줬는데 어제 청소를 한 방식이 용납되지 않네요. 빨리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부엌 앞에 앉아 입만 움직였습니다.
텔레비전 톰이 그 옆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시간이 없어요.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아, 그럼 좀 더 일찍 일어나야 하지 않았나요? 나도 나가서 아침을 차려야 해요. 가세요. 남편과 시아버지도 신경 쓰지 않는 두 사람을 보며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시아버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끝날 테니 서둘러서 아침을 만들어서 차려드렸어요. 톰과 장모님 모든 일을 마치고 장인어른께 가서 일어서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아버지께도 사과드려야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괜찮으셨나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아침을 먹어야 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결국 구급차를 부르게 됐고 그 말을 들을 때까지 정신이 멍했어요. 몇 분 후에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낸시, 제가 나가야 하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처리하세요. 저도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자물쇠도 걸어주세요. 우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와 저를 남겨두고 떠났어요. 그는 의식을 되찾았고 입원 절차와 의사의 설명 후에 입원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밖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장인 어른이 침대에 함께 앉아 있을 때 낸시가 했던 말을 남겨두겠습니다. 그것은 내 방식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아들과 아내를 참게 해서 미안해요. 일에 너무 집중해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요. 시아버지는 제가 곧 톰의 아내가 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 힘없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문 옆에서 누군가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들렸다. 톰과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두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시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다. 가족으로서 걱정할 거라 생각해서 그러겠다고 장담했다.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곧 퇴원할 거예요. 의사가 말한 걸 말했어요. 아마 그건 내 상상일지도 모르지만 톰이 혀를 찾고 시어머니가 실망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시아버지를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톰과 시어머니가 나에게 서류를 건네주더니 다 작성하고 관공서에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양식에 녹색이 떴습니다. 톰은 시아버지 병실에서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고 아버지가 약해져서 당신에게 상속 재산의 일부를 주겠지만 우리는 당신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푼도 안 주고 당신 또래와 너무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당신의 계획은 실패했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당신은 우리에게 낯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는 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말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관공서로 가세요. 톰과 제가 그 사람의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려고 해요. 공유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일도 못하는 아내를 위한 돈이 없어요. 집안일이 역겨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아버지가 며칠 있으면 퇴원을 앞두고 계시는데 죽을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겁이 났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너희 가족인데 그 사람은 안 가겠다. 죽으려면 병원에서 집에 와서 좋아질 테니 상속을 원한다고 놀리지 마세요. 물론 이 결혼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서류를 작성하고 서둘러 문구청으로 갔다. 이혼 서류를 내놓고 이 사람들을 내 인생에서 당장 몰아내려고 구청에 도착해서 서둘러 보고서를 건넸는데 접수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돌려주었다. 뭔가가 있었다. 양식에 대해 그는 내 이름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내 이름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 전 이름을 물었더니 일치했습니다. 관계자는 웃으면서 내 이름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완성된 이혼 서류를 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연락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보았더니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상식이 부족해서 그 사람은 내가 며느리라서 나를 학대했고 내가 일부러 그런 짓을 했고 너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번에는 나를 가정부로 이용하고 있어서 나는 머물 수 없었다. 낯선 사람이라면 집 관리를 부탁하기가 어려울 테니 예의 바르게 말하지만 아내는 뭐든 다 해주고 전화 대신 뭐든 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시어머니는 웃었다. 겉으로는 아기가 없는 것 같아 그녀는 자신의 상속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톰의 목소리를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를 거의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먼저 이 일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반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관공서까지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급히 상황을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고
아버지는 깜짝 놀라 시청으로 달려왔다. 방금 도와준 사람에게 앞에서 다시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 사실 확인을 위해 주민표까지 받아봤더니 이름뿐 아니라 주소도 그대로인 걸 확인하고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집에 사는 동안 주소가 변하지 않은 줄 착각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아내라는 부담을 안고 상속 문제로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떠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의 나에게도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시아버지가 계시는 병원으로 서둘러 갔다. 병원에 도착하자 시아버지는 아버지가 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굳이 오실 필요가 없다고 정중하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나러 여기로 왔지만 아버지가 이 모든 일에 대해 아버지의 말씀을 듣자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더 동요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병실에 앉아 톰과 시어머니 모두가 경험하지 못한 두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제재를 가할지 논의했습니다. 탐의 아버지는 탐이 입원한 날부터 그를 방문했습니다. 탐의 아버지는 탐이 제대로 결혼하여 가족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탐의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사업을 계승하도록 맡기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탐의 아버지의 사업이 수익성이 있어서 탐의 아버지는 자신이 보호한 회사가 어떤 형태로든 계속 존재할 수 있고 탐이 회사를 인수하면 직원이 거의 확실히 떠날 수 있는 한 그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회사의 성격과 성격을 고려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면 회사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선택은 아니지만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친척들이 회사를 인수하고 톰의 아버지가 터지는 것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웃으면서 이혼을 선언했다. 그녀는 돈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남편을 만나지도 않고 나가서 사치스럽게 시간을 보낸다. 그녀는 이 정도면 내가 끼친 수고로움을 만회할 자격이 있다. 그가 돌아서서 물었다. 나와 아버지를 마주하기 위해 아버지와 나는 이보다 더 큰 처벌은 없다는 듯 눈빛을 주고받으며 입꼬리를 치켜 올렸다. 아버지가 고용한 변호사와 회계법인은 다음날 출근하여 마침내 톰의 아버지 회사를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아버지의 회사는 회사 이름을 탐으로 유지하면서 회사의 부사장이 해고되었고 아버지 회사의 임원 후보가 부사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트랜스퍼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결정은 탐의 아버지가 직장에 복귀하면 내려질 것입니다. 톰과 그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고 그들을 지옥에 빠뜨리기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시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어 2주 만에 퇴원했다. 아버지와 나는 병원에 가서 퇴원 절차를 마치고 그를 골랐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없었고 톰은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잔인한 사람들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그들의 무자비한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갔더니 새로운 부사장이 생겼습니다. 톰의 아버지가 큰 회의실에서 아침 회의를 열어 회사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회사가 아버지 회사로 흡수되고 그 다음 부사장이 톰이 교체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해고 편지를 들고 왔고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아빠, 이게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난 이런 걸 듣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런 일이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두 사람이 너무 많은 직원들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걸 보고 회의실 전체가 깜짝 놀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광기야? 그들이 발견하자마자 외쳤던 게 바로 너야? 나 당신이 뭔가를 했죠? 당신이 상속 재산을 얻지 못하겠다고 이 일을 꾸민 건 당신이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아침 회의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침착한 소녀는 밖으로 나가라 톰의 아버지라고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톰과 시어머니는 근처 직원들에 의해 회의실에서 쫓겨났다. 톰의 아버지는 회의실 전체에 사과하며 이야기를 마치고 아침 회의를 가져왔다. 톰과 그때쯤 평정을 되찾은 시어머니는 저와 톰의 아버지에게 거듭 용서를 구했습니다. 물론 나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그들에게 엄격한 경고를 했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톰의 아버지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집을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현재 이전 집 근처의 더러운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는 회사원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나서 톰과 시어머니에게 두 사람이 한 일에 대해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해 보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려는 희망이 그들에게는 지옥의 시작임에 틀림없어요. 물론 그들을 돕지는 않겠지만 나는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항상 당신을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돈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목격했습니다. 내가 한때 친절했던 전 남편과 온건한 관계를 맺고 있던 전 처가가 모두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순간은 정신적 충격이 컸다. 결국 본 모습을 드러냈는데 많은 일이 있었고 우리는 이혼하고 시댁 식구들은 남이 되었지만 그 집은 몇 년 전까지도 여전히 난장판이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엄마의 여동생 돌아가신 이모는 전형적인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점고 투자도 하던 엄마는 자산이 꽤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이모가 돈이 얼마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얘기가 나오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진짜 이모는 함부로 돈을 쓴 적이 없었다. 꼭 필요한 것만 조심스럽게 지출하고 다른 곳에서는 비용을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요리를 했지만 슈퍼마켓의 평범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지 않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품질 좋은 옷 몇 개만 구입했습니다. 나는 존경했고 이모님의 옷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보다 돈 많이 버는 여자는 매력 없다는 생각이 강했고 친척들한테도 편견을 많이 받았고 여자의 행복은 결혼하고 아이 낳는 데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모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는 분은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았는데도 불친절한 말을 절대 뉘우치지 않으셨고 자신감이 넘치셨고 사람들이 멋대로 말하게 해주시던 어느 날 이모 집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내가 돌아가면 안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쉬고 있는 동안 당신이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어서 그녀에게 무슨 뜻인지 물었고 그녀는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내 부를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나는 나를 업신여기고 비웃던 이들에게 내 돈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물론 상속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하겠지만 당신을 공식적인 상속자로 만들고 싶다고 그녀는 웃었지만 나만큼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그때는 고작 40대였고 30년, 40년 뒤에 세상을 떠나는 건 먼 미래처럼 느껴졌고 솔직히 고등학생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땐 이모가 하는 말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 결혼을 했고 아이들이 일과 육아로 바빠서 막내가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을 때 이모가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이모가 계신 병원으로 급히 갔다. 인정하고 거기게는 생기발랄한 표정으로 말했잖아. 뭐 그건 너무 과장이잖아. 걱정해서 미안하지만 건강검진일 뿐이야. 변함없는 미소로 난 여전히 건강해. 그 순간엔 그렇게 대답해서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안도했지만 실제로는 상태가 좋지 않았고 걱정하지 않으려고 그냥 괜찮은 척하고 있었던 것이 그 증거로 그 이후에도 아이들과 내가 갈 때마다 몇 번씩 병원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병원에 가서 이모님을 만나긴 했지만 날이 갈수록 볼이 푹 꺼지고 팔과 목이 가늘어져 살과 뼈만 남은 이모님은 웃음을 멈추지 않으시며 밝게 행동하셨고 나는 그 미소가 어릴 때 알았던 그 미소와 똑같아서 정말 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모님이 돌아가시고 가까운 가족들만 모시고 장례를 치렀지만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다거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함께 추억을 만들었어야 했을 텐데 그 사람이 가버리고 아이들이 다 좋아했던 그런 가상의 말을 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아요. 그녀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처럼 더 이상 그녀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에 우울했고 이모가 돌아가신 지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집에 와서 나에게 법률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무엇인가 도착했다고 적힌 크기의 봉투 보낸 사람을 확인해보니 로펌에서 온 걸로 확인되었고 무슨 일인지 생각하면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어떤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봉투를 열어서 안을 확인했는데 그 순간 이모님의 유산에 관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모님이 당신이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고등학교 졸업 후 상담을 해주셔서 두 분의 성적이 괜찮냐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놀랐지만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엄마가 태연하게 이모가 제대로 된 서류를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히 받아들이고 아니면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흐릿하게 말했지. 엄마 유산은 물려주지 않겠니?
모르는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래전 할머니의 형제자매 중 한 분이 유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형제자매 때문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고 그 자녀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맨날 소리 지르는데 이모가 제대로 된 서류를 남겼지 뭐 내가 끼어들 필요는 없잖아. 그냥 시부모님만 조심하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한숨을 쉬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며칠 뒤 엄마의 경고가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남편이 유난히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몇 장 받았는데 유산에 관한 서류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그 사람 눈이 빛나면서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얼마나 유산을 받았는지 물었고 그랜트가 있었는데 나는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무심코 $10,000 정도라고 말하여 그를 오해했지만 그 사람은 내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물어본 금액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정말 더 있는 게 아니고 더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털어놨다가 결국 짜증나서 화를 냈어요. $10,000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끈질기게 굴어요? 회피적으로 대답해서 어쩐지 기분이 나빠졌어. 드디어 이제 그만하자고 엄하게 말했는데 이상하게 다음 날부터 남편의 태도가 바뀌더니 전에 없던 일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해서 조금 놀랐어요. 저희도 고집이 세서 2달 정도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근처에 살던 시댁 식구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곤 했는데 보통 특정한 날에 찾아오면 안 되냐고 전화해서 물어보곤 해서 갑자기 등장하게 됐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께서 아들에게서 당신이 최근에 재산을 물려받았고 그 금액이 $1억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결혼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좋은 사람. 방을 2개 더 추가해서 같이 사는 게 어때요? 그리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남편이 내 상속 재산의 실제 금액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더욱이 내인 법률은 그 돈에 의존하여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방 디자인에 대한 욕구와 말의 사용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고 마침내 현실로 돌아와서 그들이 응답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행사에 연락했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돈을 썼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고 싶어드나 감정이입으로 말할까봐 두려워서 하루를 비우고 집에서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 남편과 대면한 남편은 처음에는 질문을 피하려고 했지만 제가 눌러보니 남편은 결국 제가 기웃거리며 서류 가방 뒤에 보관하던 방식으로 상속 관련 서류를 찾아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서재 서랍장에 서랍이 있어서 방 전체를 샅샅이 뒤져 서랍 뒤쪽까지 손을 댔다. 그의 강박적인 행동을 보고 소름이 돋았고 오늘 내 부모님이 오셨다고 했더니 내가 번 돈은 공동재산이라고 하셔서 그러더라. 그것도 내 거야. 내 집 리모델링 하는데 쓰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과 부모님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를 악당처럼 대했던 정확한 액수를 나에게 말하지 않은 내 잘못이야. 나쁘지 않은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직장을 그만둔다고 말했고 내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는 반항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돈이 충분함으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스트레스 그 돈이면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부모님 집을 리모델링하면 아내로서의 지위도 올라가고 윈윈. 인데 왜 지친 표정으로 이렇게 속상해하는 건지 깨달았다. 이 남자 절망적이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돈을 기부하지 않을 테니 남편이 다시 화를 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레이브했지만 다음날 그를 무시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과 함께 나타나서 내가 계약 조건을 바꿨다고 항의해서 나한테 말도 없이 진행한 것은 당신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제가 돈을 기부해야 합니까? 당신 집 리모델링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직장을 그만둔 아들을 응원해라. 그들은 우리가 항상 잘 대해줬다는 식으로 나에게 욕을 퍼붓고 금수저야 하지만 나는 그들의 본성에 환멸을 느꼈다. 나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떠나라고 말했다. 다시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대답했을 때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지 않고 그가 요구한 것이 당신입니까? 그러나 나는 간단히 그에게 우리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 3명을 돌려보낸 뒤 가방을 챙겨 호텔로 피신했다. 남편이 계속 문자를 보내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사랑한다는데 내 돈도 사랑하지 않느냐고 답하고 전화기를 꺼놓았다. 나는 그날 밤 호텔에 머물렀고 다음날 부모님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혼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와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나중에 조언을 해주셔서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사해보는 게 최선이라고 하더군요. 탐정을 고용했는데 남편이 나이트클럽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이혼을 잘 아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고 대신 보상과 재산의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제가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공동재산이 아니고 재산 분할 자격도 없다고 설명했지만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집에서 물려받은 돈을 아내에게 주겠느냐고 물었고 그 돈은 가족의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변호사에게 자신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강의를 했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리모델링 비용을 내라고 주장했지만 물론 그 말다툼은 성립되지 않았고 남편은 무산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리모델링 서류는 이미 작성했고 그 비용도 내가 부담하겠다고 했고 남편 이름으로 집을 리모델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까다롭게 굴던 것 같고 총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으니 나랑 이혼하면 그 돈 못 갚을까봐 걱정한 것 같아서 이혼하든 안 하든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나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 후에도 그는 절반도 안 갚아달라며 계속 협상을 시도했지만 내 변호사가 그를 괴롭힘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마침내 포기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들이닥쳐 결국 아버지에게 손을 들고 밖에 있는 화분을 부수고 도망가자 우리가 신고하자 상황을 물러온 경찰에게까지 들이닥쳐 동네를 다 빼앗겼다. 이 얘기를 듣고 풀려난 뒤에도 소문이 끊이지 않더니 주변의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무심코 털어놓았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의 탐욕스러운 성격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 전 남편이 굴복하면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아직도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계속 와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변호사한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평생 지속되지 않고 6개월까지만 효력이 있고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따르기 위해 화를 내고 나를 찌를까 봐 무섭기 때문에 부모님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니까 해야만 했고 도망갈 듯이 이사했고 상황이 안정되자 아이들에게 당연히 말했지만 다들 놀랐지만 그 이후에는 별일 없이 생활이 이어지니까 다들 어쩔 수 없다고 공감했다.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안타까운 마음이 현실이 됐습니다. 전 남편은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제가 살던 집 주변에 숨어 있는 것을 목격했고 지나가던 경찰관이 이를 의심스러워 멈춰 서서 신문했는데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작은 칼이 발견되었고 그는 전처와 얘기하고 싶다는 질문에 체포됐고 이혼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제가 낙관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뒤에도 부모님 집에 머물렀다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다친 곳이 없어 전 남편이 일찍 풀려난 것 같았으나 그 이후로 전 남편이 예전에 살던 집에 접근조차 하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근처에 사는 친구가 리모델링한 집에서 거의 매일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군요. 대부분 돈에 관한 문제이므로 서류에 적힌 사람은 당신이 지불하고 아니면 우리 부모님 집이므로 그들이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너무 심해서 경찰이 와서 경고해야 할 때도 있고 가끔 그 안에만 놔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을 텐데 하는 말을 듣기도 한다. 재산을 물려받기 전에 이혼한 것도 내 잘못이야? 관계도 괜찮았고 전 남편과 그 가족 사이의 친자폭탄도 좋았지만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망칠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엄마는 닳고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전 시아버지가 벌써 일자리를 구하라고 소리치고 전 남편이 벌써 닥치라고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나이를 고려하면 여전히 실업자인 것 같습니다. 새 직장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웃들이 이혼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했고 전 남편 가족과 가까워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요구할까봐 두려워서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집 근처에 있으면 인연을 끊기 위한 사찰이라도 된 것처럼 재산이 날아갈 텐데 반면에 좀 더 큰 집을 빌려서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말을 듣고 조금 웃었다.
부모님은 우리 셋만 잘 챙기라고 하시고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재혼할 생각이 없어서 결국 상대방이 유산 사실을 알면 전 남편처럼 변할 수도 있으니 결국 같이 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딱히 비싼 취미를 가지거나 돈을 많이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전처럼 생활할 생각이어서 부모님이나 제가 늙어서 시설에 들어가야 할 때나 아이들의 결혼식이나 축하 행사에 그 돈을 쓸 생각입니다. 출산은 확실히 그 돈이 소소한 비용으로 사라질 돈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이모가 남겨준 돈이니까 똑같이 사용하고 싶어서 최근에 아르바이트도 시작하고 공부도 시작했어요. 투자와 돈 관리는 꽤 어려운 일이고 이모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교적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가끔 듣는 전 남편과 그 가족의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혼했고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문제라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개입시키지 않고 해결해야 합니다. 추위를 견딜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오한에서 깨어났습니다. 관절에 심한 통증이 상막하고 흰색 네모난 방은 어디인가? 거기 내 팔에 사튜브가 뻗어 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안도감을 느낀다. 엄마 고맙다. 내가 대답하는 동안 나를 구해줬다. 엄마가 손가락으로 눈꼬리를 누르는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한 것 같다. 우리 4살짜리 딸이 내 손을 꽉 잡고 있다. 불쌍한 눈에 눈물이 가득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난다. 나는 캐서린 35세 전업주부 남편 밥과 나는 연애를 하고 결혼했다. 직장에서 처음에는 우리 둘만 함께 살았고 1년 후 딸 애너가 태어나서 우리는 행복했지만 시어머니가 아파서 보살핌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부의 가족과 함께 이사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절했고 나는 그녀와 잘 지냈지만 내가 주저하면서 간병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바부는 근처 아파트에 혼자 사는 그의 여동생을 도와주고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다.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 화장실에 갈 때 어깨를 빌려주고 몸을 지탱하며 천천히 걷고 시어머니가 오면 부드러운 죽과 과일 주스를 만들어 주었다. 식욕이 쇠퇴한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음 안나를 등에 업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나갔음. 어머니의 삶을 최대한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한 어머니를 지켜보기가 어려웠음. 시어머니가 병과 싸우면서 건강이 악화된 간병을 돕겠다던 밥은 그럴 생각이 없는 듯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다. 여동생 레이첼은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이미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냥 참았어. 캐서린 고마워. 내 딸보다 더 잘 대해줘서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 사람 이런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된 착한 성격의 레이첼이 갑자기 우리와 함께 이사하겠다고 했다. 엄마가 걱정돼서 내가 여기서 살면서 엄마도 챙겨줄게. 나도 어린애 나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레이첼이 도와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순진한 생각이었어. 엄마 레이첼이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을 텐데 실제로는 돌봄 준비를 도와주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기분이 어때요? 밥은 빨래 퀸. 그리고 레이첼이 집안일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미 바쁜 일정에 내 생활은 더욱 정신없었다. 레이첼은 시어머니의 보살핌을 돕지 않았다. 식사 준비 설거지나 청소도 그녀는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저를 편리한 하녀로 여기고 게다가 캐서린식으로 엄마한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더 줘야 한다고 욕을 하세요. 엄마는 더 안 좋아질 거예요. 부드러운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몸이 약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부드러운 음식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영양을 좀 공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부드럽게 요리된 고기와 야채를 그녀를 돌보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레이첼에게 직접 만들어 보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한 번은 레이첼을 더 오만하게 만드는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짜증나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녀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까? 엄마가 맨날 투덜대는데 우리 딸 안나가 피부가 예민하고 발진이 잘 나서 밤에 가려움증 때문에 가끔 울기도 해요.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발라줬는데 결국 남편에게도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마실 간식을 준비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 시작했다. 레이첼과 나는 밖에서 일함으로 집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그의 여동생 레이첼이 훨씬 어리고 그는 항상 그녀에게 관대했습니다. 시선이지만 레이첼은 음식과 공과금을 위해 우리가 생활하는 가계비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으므로 그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레이첼은 직원으로 일하지만 유명 브랜드 가방과 옷이 매일 그녀에게 배달됩니다.
그녀가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혼자서 수입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돈이 많으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식비에 기여했으면 좋겠지만 임대료와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남편이 큰 소리로 말하지만 그는 가게 예산에 $500만 넣고 나머지는 개인 지출로 사용합니다. 시어머니가 연금에서 $500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관리하지만 남편에게 당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말할 때 매우 검소해야 합니다. 그냥 돈 관리가 안 좋은 거 싫으면 잔소리하지 마. 그냥 놔두고 나한테 소리만 지르는 시어머니. 남편이 나한테 던지는 끔찍한 말만 듣는 시어머니. 날 변호해줘. 캐서린이 매일 나를 보살펴주고 있어. 너무 친절해서 그녀에게 말할 수 있는 끔찍한 방법이지만 남편은 환자가 조용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결혼 문제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는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떠날 수 없었습니다. 뒤에 시어머니가 계시고 남편이나 레이첼이 돌봐줄 생각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함께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기뻐하시는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평화롭게 돌아가셨고 에도와 함께 남편과 레이첼에 대한 폭언도 이어졌고 가게비는 이제 가게에 쪼들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500를 주었지만 내가 그에게 더 달라고 하면 당신의 돈 관리가 형편없어서라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일하면서 저축한 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나는 애너의 미래 교육을 위해 돈을 따로 남겨두었지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레이첼이 나를 비난했을 때 나는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더욱 순종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일에 당신이 쓸모없다고 말했고 레이첼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할 수조차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안일이야말로 너의 유일한 보답이었어.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뿐이야.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 오직 4살짜리 안나만이 나를 위해 일어섰어. 엄마는 그렇지 않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그녀는 내 앞에 서서 나를 보호하려는 듯 두 팔을 벌렸다. 나는 오로지 안나만을 위해 살아온 것 같은데 안나를 위해 씩씩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식욕이 떨어지고 살이 계속 빠졌다. 팔떡에 맞았습니다. 밥이 아직 침대에 있나요? 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아침 식사는 어때요? 열이 난다고 하더군요. 열을 핑계로 삼지 말라고 어서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렸어요. 레이첼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야, 내 블라우스는 다림질 안 됐어. 뭐 하는 거야? 필사적으로 일어나서 아침을 만들고 블라우스를 다림질했다. 그 비참한 얼굴을 좀 봐. 이른 아침에 정말 쓸모가 없구나. 둘이 출근하고 문을 쾅 닫고 엄마. 괜찮으세요? 안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왔어요. 난 괜찮아요. 자기야. 배고픈가 봐. 안나에게 빵을 먹여주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소파에 쓰러져 집에 돌아와서 바로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격렬하게 기침을 하며 저녁이 되자 당황해서 애나를 데리러 갔다. 밥이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해서 이걸 먹을 수는 없어요. 몸이 안 좋았지만 최선을 다해 뒤로 물러났지만 밥은 더 화를 냈을 뿐이에요. 그는 물 한 통을 가져와 물을 튀겼어요. 열이 난다고 했지. 이거 진정해야지. 레이첼, 이 끔찍한 음식은 안 먹어도 돼. 레이첼이 흔쾌히 동의했다는 말을 듣고 먹으러 나가자. 응,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둘이 떠났다. 같이 고민하는 안나가 수건을 가져왔어. 엄마 추워. 아빠가 너무 못됐어. 젖은 얼굴을 작은 손으로 닦았다고. 고마워. 애나. 그 순간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해서 추위를 견디지 못해 몸이 아파 떨면서 일어났더니 온몸이 아프다. 새하얀 네모난 방 어디야. 내 팔에 수액관이 뻗쳐 있고 병원 같은데 누가 위에서 걱정스럽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 캐서린 괜찮아? 괜찮아? 쓰러진 걸 발견해서 집에 와서 눈을 가늘게 뜨고 구급차를 불렀다. 엄마 목소리가 들려서 안도감을 느꼈다. 엄마 고맙다. 내가 대답하자 엄마가 손가락으로 눈꼬리를 눌렀다. 내가 걱정을 많이 했나봐. 엄마 딸 안나는데 손을 꽉 잡았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는데 엄마 왜 집에 오셨나요? 내가 물으면 좀처럼 제대로 오지 않던 안나가 전화했어요. 울면서 할머니 도와주세요. 엄마가 안 깨운다고. 엄마가 구해준 건 안나였어요. 고마워요. 안나가 할머니한테 혼자 전화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할머니를 칭찬해줬어요. 안나가 엄마랑 연습했던 걸 기억해냈어요. 정말 잘했어요. 우리가 설정한 비상시에 할머니에게 전화하는 방법을 여러 번 연습한 게 행복해 보였어요. 단축번호를 올려서 전화하기 쉬웠는데 그게 날 살릴 줄은 몰랐어. 4살짜리 걱정하게 만든 엄마로서 실패야. 그 아이를 위해 더 강해져야만 해. 아직도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 왜 차만이 폐렴에 걸리기 전까지 너도 흠뻑 젖어 있었어. 엄마가 물었고 내가 말을
마치자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기로 했어. 엄마의 얼굴은 분노로 떨렸다. 입술을 꽉 다물었다. 캐서린 포기하지 말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생각하고 행동하자. 다음날 바비네 경실에 들이닥쳤다는 걸 알아차렸어. 캐서린 열이 난다고 회사에 전화하는 게 무슨 뜻인지 침착하게 대답했어. 내가 화씨 백사도에 열이 났을 때 물을 부은 뒤 나를 흠뻑 젖게 내버려뒀지. 그렇지? 방금 회사에 신고했는데 왜 열이 나서 정신이 이상해. 태도가 밥의 표정이 더욱 위협적이 되었지만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나를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무시하는 당신이 지겹습니다. 내가 아파도 반박해도 장난치지 마. 남편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버리면 그 사람은 언제라도 날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 넌 항상 내 소중한 딸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 너 우리 엄마가 뒤에서 말했어. 시어머니 너 왔어. 아니 그냥 부부싸움일 뿐이야. 밥은 열이 있어도 한 달에 $500로 살며 집안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급히 은퇴하려 했다. 레이첼과 내가 직장에서 모욕을 당한 건 내 잘못이니까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예전에는 그런 말에 겁이 났지만 이제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반박할 수 있다. 나는 당신과 이혼할 생각이다. 나는 아니다. 인연 끊으니 뭐든 준비해야지. 밥은 얼굴이 붉어지고 밥의 반응에 화가 나서 주먹이 떨렸다고 엄마는 단호하게 내 딸 손녀를 맡겠다고 해서 고통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요구할 거야. 내 딸과 안나에게 자녀 양육비까지 줬어. 믿을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끔찍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 이 늙은 노파. 약점을 보이면 그냥 이용하게 될 거야. 널 고통스럽게 할 거야. 밥이 주먹을 치켜들고 어머니를 위협하겠다고 소리치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그건 꽤 공격적인 말투라고 말했다. 밥은 대통령님이 누구신지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은 밥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이었다. 그리고 제가 일하던 시절에 그 사람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셨고 그 이후로 밥에 관해 상담을 했더니 바로 들어와 주셨어요. 복도에 있는 내 아내와 시어머니 너에게 실망했어. 이제부터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대우받는지 다시 생각해 볼게. 밥이 어깨를 떨어뜨리고 고개를 숙인 것은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해. 그 후 바부가 나는 이혼했고 나를 가정부처럼 대해준 처제와 관계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금 $30,000와 양육비 일시불 $100,000를 받게 되어 기뻤습니다. 밥이 나에게 적은 액수만 주었습니다. 생활비를 모아서 돈을 좀 모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줘야만 6개월 후 밥이 화해하자고 연락했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밥 레이첼은 사치스러운 쇼핑으로 파산했고 필사적으로 빚을 갚고 있던 중이었다. 밤에 일하다가 직장을 그만둔 바브은 시골 지역으로 전근했지만 그의 높은 자부심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는 지금 바브도 레이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집안일은 어지러워지고 쓰레기 집은 이웃들의 불만이 가득하다. 내가 다시 와서 고쳐달라는 건 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엄마와 나를 도와준 전 회사 사장 안나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다시 그곳에서 일하라고 초대해서 앞으로 다시 일할 생각이에요. 안나의 집안일을 위해 씩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천한 일이 주부 같은 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겨진 일을 왜 하겠습니까? 기생충이라 부르기 싫으니 열심히 해라. 그 말을 듣고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손톱이 손바닥 깊숙이 파묻혀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나를 천대한다고 업신여겼던 형수에게 보답하기. 내 이름은 샬럿이다. 결혼 후 마크와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다. 마크와 함께 일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일하게 할 수는 없다. 때때로 나는 결혼 2년 차쯤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느낀다. 마크가 프로포즈했다. 나랑 같이 사는 건 어때? 언니가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 둘이 사이좋게 지낼 것 같은데 언니랑 별로 얘기를 안 했어.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제안을 안 하는 이유를 알겠다.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여자 혼자 사는 건 위험해. 혼자 사는 게 걱정돼요. 마크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아버지, 누나와만 살아온 동생을 사랑했어요. 마크에겐 당연한 일이었죠. 마크의 이야기 속에서 그의 여동생을 어머니 같은 존재로 우러러보기 위해 그의 여동생은 항상 친절했고 현명하고 믿음직스러웠다. 마크는 이제 내가 그녀를 보호할 차례라고 열정적으로 말했다. 일단 그녀를 만나라. 너희 둘은 잘 지낼 거라고 확신한다. 그는 나와 나를 설득했다. 소피아랑 오래 만나기로 했어요. 샬롯 안녕 소피아 오랜만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면 좋겠어요. 결혼식 인사 때 소피아를 딱 한 번 만났는데 잘 몰랐어요. 그녀는 야심찬 커리어 우먼이에요. 인류 여자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합니다.
마크는 소피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자신이 더 많이 벌었다고 자주 자랑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매우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육 덕분에 그녀는 재치 있고 대화하기가 즐거웠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고 머리부터 손톱까지 세심하게 관리된 마크가 얼마나 아름답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카페에서 대화를 즐겼고 결국 소피아는 두꺼운 현금 뭉치를 보면서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녀의 비싸 보이는 브랜드 지갑에 나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순진하게 그녀의 상당한 수입으로 우리 가게 수입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랐지만 내 기대가 너무 높았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아마도 내가 소피아를 내가 대했던 손님처럼 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피아는 처음에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는지 손님처럼 좋아했고 소피아는 기분이 좋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 가져도 된다며 거의 사용하지 않은 브랜드 제품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셋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동거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소피아의 트루 컬러는 마크 소피아가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트렌드가 지나가면 여성 동료들과 경쟁하기 위해 끊임없이 브랜드 가방과 액세서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소피아가 거의 유지하지 못한 최신 트렌드를 쫓아 그것들을 버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돈이 없었고 그녀는 우리 가게비에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준 브랜드 품목은 처음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받아서 기뻤지만 곧 그녀가 나에게 밀어붙인 많은 품목에 압도당했습니다. 마오카 임대료를 내지 않기 위해 소피가 우리와 함께 이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브랜드 품목을 구입하기 위해 렌을 피했고 마옥는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저는 소피아와 함께 살기로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옥는 이것을 나에게 숨겼습니다. 소피아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때 마옥과 그게 귀찮지 않나요? 내가 소피아를 비난했을 때 무슨 뜻입니까? 마크는 내 여동생이 행복하게 밖에 있는 한 표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단지 그녀와 다시 살게 되어 기쁘다는 것뿐입니다. 예, 마크는 그랬습니다. 극도의 남매 집착. 그는 그의 여동생을 맹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재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에게 용돈을 주어 그녀를 더욱 망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피아는 때로는 값비싼 브랜드 품목을 사고 싶을 때 월급 외에는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마옥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마옥에게 돈을 달라고 하세요. 나는 그것을 빌려야 할 것입니다. 마옥는 그가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수입은 소피아가 이사 오기 전과 같았지만 마크가 용돈을 줬다는 것은 우리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다는 뜻이었고 추가 인원으로 인해 생활비가 늘어났다는 뜻이죠. 한 번은 소피아에게 집안일을 좀 도와주실 수 있냐고 물었지만 소피아는 저를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낡은 일을 해야 합니까? 당신의 신분이 낮은 사람의 일이죠. 나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지만 당신은 가계비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내 일입니다. 백투 마이 시스터. 나 참지 않을 거야. 착한 애가 됐어. 언니. 마크는 소피아가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자 중얼거렸다. 아이들이 그런 다정함을 표현하는 건 귀여울지 모르지만 어른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니 소름이 돋았다. 남동생 듀오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묻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완전히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소피아의 태도를 보고 더 이상 나아질 가망이 없음을 깨닫고 통제불능이었습니다. 나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릴 때부터 친했던 삼촌이 저 동네에 있다고 어같이 점심을 먹는 건 어때요? 항상 친하게 지냈는데 가족 모임에서 만나던 삼촌이 특히 크리스마스에는 온화한 분위기를 풍기더군요. 특히 아버지를 좋아했고 겉모습과 행동이 아버지와 너무 닮아서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와 매우 친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활짝 웃는 얼굴로 농담을 하셨습니다. 내 동생보다 삼촌의 초대를 받아들인 나보다 점심 먹으러 나갔어. 소피아가 너와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어. 집에서는 잘 지내? 삼촌이 소피아 이름을 언급하자 당황했어. 소피아 알아?
그래 내가 직장에서 그 사람 상사야. 내가 2배로 컸어. 삼촌이 고개를 끄덕이며 소피아는 훌륭하고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한다고 말했을 때 놀랐다. 집에서 충분히 쉬고 있는지 걱정되기도 하지만 소피아와 삼촌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사생활을 캐면 안 될 것 같았다. 난 이미 그녀를 상대로 복수할 계획을 세워서 소피아의 평소 행동을 보고 싶다면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 삼촌에게 소피아의 평소 행동을 몰래 보여주겠다고 약속했고 헤어지기 전에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날 저녁 나는 남편과 소피아를 레스토랑에 초대하여 토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는 두 사람을 설득하여 레스토랑에 테이블을 예약했습니다. 나중에 삼촌을 위해 시간 옆자리를 편리하게 예약했습니다.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있어서 옆자리에서 대화하는 소리는 들리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더군요. 며칠 후 남편 소피아와 저는 예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삼촌은 이미 우리 옆에 앉아 있었을 텐데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자리에 앉자마자 소피아가 커트톤 우물에서 나에게 먼저 음식을 주문하는 게 어때요? 물을 주문한 후 메뉴를 소피아에게 건네며 숫자를 세려고 했어요. 나는 긴장을 풀기 위해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주제는 사실은 얘기할 게 있어서 여기로 초대한 거야. 내 말에 소피아와는 따로 살고 싶다. 소피아가 나를 경멸하듯 바라보며 무슨 소리야? 나 소피아랑 사는 게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 그녀의 옷장에는 사치품이 가득합니다. 그녀는 집안일에 재정적으로 기여하지도 않고 집안일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집안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주부처럼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 해야 합니까? 샤를로테 이기적인 내 여동생한테 이기적인 짓 하지 말고 언제부터 주부로 낮은 신분으로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이건 농담이겠지. 소피아는 흥분한 듯 물 한 잔을 들고 나에게 뿌렸다. 너는 그냥 집안일을 하면 된다. 우리 집에선 돈도 못 벌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말하지 마세요. 소피아의 폭발 이후 레스토랑은 조용해졌습니다. 소피아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매니저 왜 왔니? 삼촌이 문제있니? 침착하게 소피아에게 물기를 닦으면서 손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었다. 소피아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늦었다. 삼촌이 완전히 쳐다보았다. 소피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피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이 행동은 믿을 수 없습니다. 매니저 제발 잠깐만요. 이건 제가 보기엔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제 조카를 얕보는 것 같았어요. 내 말은 소피아가 소피아를 설명하려는 시도에 삼촌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소중한 직원이라면 나는 당신의 성격에 대해 질문합니다. 당신이 개인적인 삶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는 미래의 일에 당신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소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눈에 띄게 내 삼촌을 산산조각 낸 다음 상냥한 말투로 샬롯, 소피아의 트루 컬러를 볼 수 있어서 기뻐요.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소피아와 남편은 걱정 없이 떠날 수 있어요. 떠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크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크, 내가 원해요. 이혼하려면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여기에 서명하세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내 섹션은 이미 작성되어 있었어요. 이혼 왜 모르겠어요? 이혼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파미 테이블을 치고 큰 소리를 낸다. 사랑하는 여동생과 너무 많이 살고 싶다면 나 없이 해라. 더 이상 너희 둘을 상대할 수 없어. 이제 떨리는 손으로 서명해라. 마크가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했다. 올바르게 작성하고 종이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것을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물건을 싸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일어섰던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방해를 끼친 것에 대해 다른 고객과 직원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마크와 내가 이혼한 후 식당을 떠났고 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소피아의 직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그녀는 브랜드 의식이 있는 여자 동료들 사이에서도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짓밟혔다. 그녀는 삼촌 소피아에게 사임하면서 그것을 겪었다. 마크와 마크는 실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을 거부하고 처음에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마크는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려고 했지만 너무 심해져서 마크와 매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일도 안 하는데 집안일이라도 좀 해야지. 집안일은 왜 안 한다고 했지. 그때는 지금이니까 남매가 매일 골라주는 것 같아. 그들의 끈끈한 관계는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한편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후 집안일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주부라는 이유로 이력서에 공백이 있어도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업무 중 하나에서 집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로 일했습니다. 한 남자를 만났고 우리 사이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번에는 회사 밖에서 만나고 싶다고 연락처를 줬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삶 또 다른 남매에게 속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주문한 호화 스테이크가 도착했어요. 1등급이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1등급 스테이크를 먹자. 엄마 친구들 자라가 1등급 스테이크를 잽싸게 낚아버렸어요. 그녀가 주문한 것처럼 나를 무시하고 거실로 달려가기 위해 나는 그녀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고 자러와 나를 포함해 8명의 다른 엄마 친구들이 거기 모여 있었고 우리 중 10명이었는데 바로 어제 자러가 충분히 말했었습니다. 9번 설명하려고 했더니 9번이면 충분해요. 자러가 저를 끊었어요. 여기 저를 포함해 우리 엄마 친구가 9명이 있어요. 당신이 우리 중 하나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당신은 정말 멍청한데 우리가 그렇게 할 거라고 말했어요. 오늘 화해하세요. 당신은 저층에 살고 있는 당신과 화해할 사람이 정말로 당신이 펜트하우스에 사는 나와 동등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나요? 자라 말을 듣고 다른 엄마 친구들은 불편하게 따라 웃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감히 폭군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자라, 그렇군요. 엄마 친구가 아니어서 이제 갈게요. 드디어 알겠습니다. 남편이 3을 벌어요. 1년에 100만 달러를 벌고 내 사람은 500만 달러를 벌고 너 같은 낮은 수준의 여자와 엄마 친구가 될 사람이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라면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내 이름이 그레이스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자. 저는 집에서 일과 동시에 일도 병행하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은 학생 시절부터 PC 매니아였고 인기 게임을 만들어 한때 잡지에도 자주 소개되면서 꽤 유명했지만 그 시절은 이제는 히트작도 없고 소수의 직원만 소규모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오래전부터 남편과 함께 가정을 부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학년이 된 딸 아오야가 있습니다. 몇 년 후면 그녀는 중학생이 되고 격동의 10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아파트에서 어린이 친화적인 커뮤니티로 유명한 교회로 이사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는 새 잎사귀를 뒤집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딸은 이사한 후에 그 희망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새 콘도에는 엄마 친구의 폭군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자러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이사한 같은 콘도의 펜트하우스에 살았고 그녀는 잡지의 모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멋진 외모를 생각하면 그럴듯해 보이는 과거. 그러나 겉이 아무리 매력적이더라도 진실로 중요한 것은 내면이고 육체적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사악한 여자로 밝혀졌을 때 나는 이것을 직접 느꼈다. 처음 만났던 이 콘도에는 우리 같은 가족들이 가득했는데 이사하고 친구가 없는 딸을 돕기 위해 엄마 친구들이 자주 모인다고 해서 진흙탕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거기서 만났다. 그녀의 자라는 엄마 친구의 폭군이라기보다 콘도미니엄은 사람들이 사는 층에 따라 자연스러운 계층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꼭대기층에 사는 자라가 자라의 남편과 남편이 가진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한때 히트를 쳤지만 지금은 낮은 상태에 있으며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블록버스터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회사의 CEO입니다. 두 남편 모두 게임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의 차이는 스타크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에 자라에게 인사했어요. 남편과 나 둘 다 일한다고 자라가 비웃음으로 대답했어요. 같이 일한다는 건 회사가 형편없어서 모바일 게임 시대에도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옛날 게임에서만 되는 걸 만들고 계세요. 게임 콘솔에 대해 그녀는 내가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것이 그녀가 남편의 수입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한 전부는 아니었고 더 정확하게는 그녀는 남편이 벌어들인 금액을 자신의 지위로 간주했습니다. 당신 남편처럼 나이 많은 남자한테 내 돈은 500만 달러 정도 벌어들인다는 걸 알아요? 수입은 꽤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약 300만 달러를 벌거든요. 그게 300만 달러라니 정말 안타깝네요. 내 생각엔 그 정도는 하류층에 사는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있는 일이겠죠. 이 대화로 인해 그녀는 나를 최하위에 놓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대화가 그때부터 그녀가 나와 사랑하는 딸 아오야를 괴롭히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생일 파티였습니다. 어느 날 자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 딸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로 당신과 당신의 딸이 와서 우리와 함께 축하하기를 바랍니다. 생일 파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캐주얼한 일이므로 집에서 가져갈 뭔가를 만들고 드레스 코드는 평소에 입는 대로 입으세요. 학교 너도 편하게 입으라고 걔가 그랬어. 난 걔 말을 거의 믿었어. 난 이게 우리를 비웃기 위한 함정인 줄 알았어. 파티 당일에 아리아와 나는 자라의 집에 들어가서 AB를 돌려받았어. 모두 옷을 입고 있었어. 올라갔는데 아무도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고 거기엔 옷을 잘 차려입은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이 있었고 테이블에는 값비싼 음식들로 가득 차 있는 반면에 아리아와 나는 평상복을 입고 집에서 만든 음식이 담긴 용기를 가져왔습니다. 부끄러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어. 옷이 너무 초라해 보여. 오늘 생일 파티라고 한 줄 알았는데 옷을 좀 입으시는데 이렇게 보이시네요. 아, 죄송해요. 그게 최선일지도 모르겠네요. 낡은 의상으로 해도 돼. 우리 함정에 빠졌어. 주위 사람들 다 자라랑 싱크로 웃었지. 미안, 내가 착각한 것 같아. 바로 갈아입을 게어서 아리아 급하게 그렇게 말하고 빨리 현장에서 나갔지. 라고 오해했는데 진심으로 그런 곳에 사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서 자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눈물을 참느라 애썼지만 나보다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물론 아리아였습니다. 걔 친구 생일 파티 이런 거 싫어. 그 사람들은 내 친구도 아니야. 그 후로 학교도 그만뒀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같은 반 자라 딸이래. 딸 아오야는 학교에서 꽤 인기 있는 인물이고 약간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금 학교를 전하고 나오야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공유했지만 누가 그 이후로 아리아는 스카가 학교를 빼먹은 것처럼 아픈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다른 엄마 친구들에게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느껴서 아리아가 회복될 때까지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좌절 때문에 아이가 일주일 동안 질병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하면 눈썹이 치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다음 주말에 자러로부터 또 다른 전화를 받았어요. 아, 저번에 미안해요. 아리아에게 일어난 일 후에 잘못 말한 것 같아요. 고의로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이런, 왜 그런 심술궂은 말을 하려는 거야? 신경 쓰지 마. 내 딸이 그날 이후로 학교에 안 왔고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어. 그 생일 파티에서 일어난 일이라 불편하다. 빨리 만회하자. 제가 어떻게 잘못을 무시하고도 그런 요구를 하는지 놀랍다. 나는 이 여자를 정말 싫어하게 되었지만 이대로라면 아리아는 계속 학교를 무기한으로 피하게 될지도 모른다. 내 자존심을 삼키고 이 여자와 화해할 수도 있어. 아마도 아리아가 다시 학교에 갈 수도 있을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하자. 그게 정신이야. 내일 우리 집에서 다른 엄마 친구들과 함께 점심 모임을 갖고 화해하자. 모두들 앞에서 분명히 말하자. 그날 아무 일도 없었고 딸이 학교에 안 온 건 생일 파티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알았어. 내 말대로 할게. 그리고 점심이니까 우리는 음식을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그 높은 곳에서 테이크아웃을 주문해야 해. 앤드스택 장소, 제가 말했던 장소는 9명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그들은 피부가 두껍고 뻔뻔한 사람이 내 분노를 참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오야가 기운을 되찾는데 도움이 된다면 모든 것이 아오야를 위한 것임을 확인하고 빨리 끊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라고 엄마 친구들한테 가면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다음날 모임 어서 오세요. 최고 품질이 스테이크 가져오셨나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달라고 했더니 이게 제일 먼저 걔가 진짜라고 하더군요. 지금 화해하고 싶은데 기분이 안 좋아서 정확히 9명이 먹을 만큼만 가져왔어. 수고했어. 모두들. 내가 주문한 최고급 스테이크가 도착했는데 최고 품질이 최고급 스테이크야. 모두 맛있게 드세요. 엄마 친구들 자라가 함께 프리미엄 스테이크를 낚아채듯 빼앗고 정리한 척 다 나를 무시하고 그녀를 따라 거실로 갔다. 다른 엄마 친구들 8명이 이 8명의 자라와 나를 추가하는 것을 보았다. 엄마 친구, 총 10명이어야 하는데 자러가 분명히 어제 9명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세러에게 확실히 하기 전에 내가 충분히 가져왔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방해했어요. 여기에는 저를 포함해 우리 엄마 친구가 9명이 있어요. 당신이 우리 중 1명인 줄 알았는데 농담인가요? 오늘 우리가 화해한다고 말한 사람이 화해한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낮은 층에 사는 나와 콘도미니엄 펜트하우스에 사는 나와 맞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얘들아, 이 여자는 망상에 빠진 것 같군요.
자라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처럼요. 주변의 엄마 친구들이 억지로 미소를 지어줬고 누구도 폭군 자라를 상대할 수 없다는데 동의해서 그게 다행인 것 같아요. 난 엄마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갈게요. 드디어 알겠습니다. 남편이 1년에 300만 벌어요. 내 돈이 300만 벌어요. 1년에 500만. 누가 너만큼 낮은 사람이랑 엄마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 사람이 원한다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누가 정말 희석되었는지 밝혀보자. 집으로 향하고 바로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갔다. 그리고 그날 제가 공동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라와 그녀의 남편이 우리 집에 왔는데 제가 문을 열자 자라의 남편이 엄청나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사과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할게요. 제발 콜라보를 취소하지 마세요. 너도 사과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왜 닥치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과해야 하는데 다 내 잘못이야. 보시다시피 자라 남편이 운영하는 휴대폰 게임은 게임 캐릭터와 콜라보 예정이었는데 남편과 제가 다음 작품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캠페인 우리 게임은 한때 히트를 쳤지만 지금은 여전히 조용하고 새로운 팬 창작물이 정기적으로 등장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팬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최근에 새 게임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저는 우리 캐릭터와 관련된 공동 작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익의 상당 부분은 모두 우리 게임을 하면서 자랐고 이제는 어른들이 되어 많은 돈을 쏟아붓는 열정적인 팬 덕분입니다. 자러는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게임이 인기를 누리는 지금 모바일 게임 산업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출시되자마자 팔리던 모바일 게임 런바이 자러의 남편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크고 열정적인 팬층을 보유한 우리 게임과의 콜라보레이션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자라 남편 회사의 주가가 크게 오른 것 같았지만 제가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소식이 빠르게 퍼져 회사의 주가가 급락했고 캠페인을 간절히 기다려온 사용자들로부터 불만이 쇄도했고 주주들까지 비난하기 시작해서 자라와 그녀의 남편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사과하러 왔지만 용서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라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사과해야 할 것은 자라의 남편이었는데 결국 회사의 미래는 내 기분에 달렸다. 이렇게 낮은 곳에 사는 놈들한테 고개 숙이지 마. 이렇게 적은 돈을 버는 너 그거면 충분해. 오늘 너랑 이혼할래. 왜 나 같은 상류층 여자가 이혼해야 하겠니? 닥쳐 멍청한 여자. 난 그런 여자는 필요 없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끝이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닥쳤는데 그게 옳았구나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 그 사람은 남편 회사도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 주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 며칠 후에도 나는 자연스럽게 자라 남편의 회사와의 협업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자라 남편 회사의 주가가 급락했고 그는 책임을 추궁당하고 사장직을 사임했으며 그날 그녀의 남편이 말한 대로 자라는 이혼했다. 그리고 최상층 맨션에서 쫓겨났는데 뭐 그녀의 행동이 최상층 맨션의 지위와 남편의 수입도 없이 남편 회사의 몰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공평하다. 그 덕분인지 도망간 듯 학교 가기 싫던 아리아가 지금은 다른 엄마 친구들과 즐겁게 다니고 있다며 사과를 했고 다들 겁이 나서 자라에게 맞서지 못한 것 같아 다들 많이 걱정한 것 같았다.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 진짜 엄마 친구로서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딸을 돌려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무 깜짝 놀라 즉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녀를 저기 그 들판에서 찾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녀를 거기에 두고 7년 전에 그는 아무런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왜 이제 당신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가 없습니까? 내가 목소리를 높였을 때 그녀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나를 밀어냈습니다. 혀를 찰칵하는 소리 날카로운 고통이 나를 덮쳤습니다. 뼈가 부러졌을지도 모릅니다. 남편 로버트가 나를 급히 달려갔습니다. 근처 병원 우리 중 누구도 나 말고 로버트나 우리 딸이나 그 남자는 여기서 그런 만남을 상상해본 적이 없었어. 내 이름은 베티 스미스야. 시골에서 남편 로버트와 함께 살고 있어 최근에 6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아이가 없어. 둘만의 조용한 축하 행사를 소중히 여겨온 기념일 항상 웃으며 다정한 로버트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산책을 하던 중 들판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기가 무심코 버림받은 것 같아요. 거기에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부모가 아직 있나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급히 경찰에 전화해서 아기가 귀여운 옷을 입었다고 알렸습니다. 분홍빛 꽃으로 장식된 의상 경찰을 기다리며 잠을 자다 경찰이 아기를 인계하고 상황을 설명하자 몇 분 만에 도착했다. 경찰이 고맙다. 이제 집에 가도 된다. 아기가 걱정돼 소식을 전해달라고 했다. 병원 검진을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버트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날의 행사를 즉시 그와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양부모로 등록되었고 최근에 등록을 갱신했습니다.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로버트가 원했던 것 같았습니다. 같은 느낌을 받기 위해 며칠 후 아기가 건강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몇 가지 절차를 거친 후 시내 유아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기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아기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호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만난 그녀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아기는 여자아이였고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조라고 명명했습니다. 조는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행복한 우리 삶에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올 때 조를 만난 것은 축복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머리끈을 만들었습니다. 조의 의상에 있던 꽃장식 조에게 보여줬을 때 우리의 기적적인 만남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조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조는 건강하게 자라 유치원에 입학했다. 조는 밖에서 모래놀이와 종이접기, 실내에서 점토놀이를 좋아했다. 조 민첩한 손가락으로 물건 만들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한때 우리 셋이 손을 잡고 있는 점토 인형을 만들어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인형은 초등학교 시절에도 여전히 우리 거실을 장식하고 있어서 오늘은 반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피구를 합니다. 학교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녀를 위해 해준 일이나 그녀가 사람들의 좋은 점을 알아차리는 재주가 있다고 말하는 달콤한 말과 같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간과하기 쉽습니다. 한때 우리가 매일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고 믿었던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친절한 소녀로 성장했는지 자주 생각합니다. 그녀는 로버트와 나 둘 다 정말 반해버린 기적처럼 느껴져서 농담을 합니다. 조가 1학년이었을 때 지나치게 자랑스러웠던 부모님들, 우리는 첫 운동회에 참석했습니다. 날은 더웠고 더위도 조금 있었지만 조가 그녀에게 주는 것을 보니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1학년들은 경주를 했고 조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반응은 어때요? 당신은 놀랍습니다. 조 너 너무 빨라서 우리도 너무 놀랐어. 조가 뿌듯한 표정으로 연습했다고 했어. 오늘 밤은 조가 좋아하는 오믈렛밥을 만들어주는 게 어때? 조가 기뻐 뛰놀았다는 말을 듣고 나는 항상 그녀를 내 어린 딸로 생각했지만 자랑스럽게 행진하는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운동회에 온 힘을 다해 달리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녀가 그때부터 로버트처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그녀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해 말해야 할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어린 딸을 키우느라 너무 바빠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신의 과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가 2학년이던 어느 주중 오후 학교에는 로버트와 나뿐이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남자를 찾으러 문 앞에서 그는 자신을 제임스라고 소개하고 갑자기 내 딸을 돌려달라고 말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조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수 있을까요? 당신은 그녀를 근처 들판에서 발견했습니다. 나는 7년 전에 그녀를 그곳에 두고 왔습니다. 그는 후회할 기미도 없이 나는 분노했다고 주장했다. 내가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당신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가 없다. 로버트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문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제임스는 크기 차이를 고려하여 헐떡거리며 나를 밀었다. 그의 힘나는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며 쉽게 넘어졌다. 나는 무엇인가 부러진 줄 알았다. 로버트가 내 곁으로 달려오는 동안 괜찮았는가? 제임스는 그가 나를 크게 다치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쳤다. 로버트는 내 고통을 지켜보며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다. 근처에 병원이 없는 시골 지역에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로버트보다 옆 마을에 있는 더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내 나와 함께 있었지만 오후 3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오후에는 조가 곧 집에 올 것입니다.
돌아가야 한다고 그에게 말했어요. 로버트가 떠난 후 즉시 내 휴대전화에 전화를 했어요. 그는 제임스가 조에게 비밀로 방문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체 이야기를 모른다는데 동의했고 조의 친아버지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병원에 온 둘째 날 토요일에 조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조와 로버트가 찾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직도 아프지 않나요? 조는 그 사건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다친 것에 대해 걱정만 했을 텐데 마음이 착해서 아직은 너무 어려서 너무 캐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때부터 조와 로버트가 함께 떠난 그 조와 로버트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다. 내 딸과 로버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찾아왔다. 어느 날 조가 내 휠체어를 병원으로 밀고 나가서 정원 바람이 너무 좋아 정원에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해 휠체어를 밀다가 기분이 좋아져서 조가 한 여자에게 멈춰서서 그 여자도 휠체어를 탄 여자가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녀의 얼굴을 조와 나는 둘 다 깜짝 놀랐다. 그 여자는 조처럼 보였고 자신을 에머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조에게 그 머리끈을 어디서 구했느냐고 물었다. 그것은 내가 아기 때 입었던 드레스의 장식이다. 이 말을 듣고 그 여자는 말하기 시작했다. 울어 엠마는 조와 나 둘 다 장식을 알아차린 것 같았고 갑작스런 사건의 전환에 엠마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자기가 내 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기 때 입었던 귀여운 핑크색 드레스는 자기가 기대하며 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딸의 탄생 엠마는 항상 허약했고 출산 직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딸을 남편에게 맡겼지만 입원한 지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충격적으로 딸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 날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아기가 계시에 의해 완전히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엠마는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하루를 보냈지만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딸을 다시 만나고 그녀는 변호사와 상담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엠마의 눈은 내 남편이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제임스가 최근에 나를 만나러 왔어요. 나는 그녀에게 제임스의 요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딸을 돌려보내는 조는 잼의 태도에 대해 논의할 때 우리의 대화를 조용히 들었고 그가 말하는 방식을 보면 그가 실제로 에머의 남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그는 딸이 그와 재결합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하면서 주저합니다. 나는 조에 대해 걱정하고 그녀를 계속 지켜보지만 조는 우리가 그녀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아마도 그녀는 버림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별로 화내지 않았어. 이 정원에서 다시 만나자. 나는 미소를 지으며 에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마다 나는 정원에서 에머를 발견할 때마다 그녀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에머와 나 둘뿐이었고 다른 때는 병원에 있는 동안 조나 라버트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에머와 나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둘 다 아무 문제 없이 퇴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로버트가 내 휠체어를 밀고 있을 때 갑자기 제임스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괜찮아서 다행이군요. 그래서 우리 딸을 이렇게 돌려주기로 결정하셨나요? 당신은 아마도 키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쩌면 당신은 부모가 되기에 부적합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제임스는 그녀를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가혹한 말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로버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임스는 내가 마침내 돌아올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50만을 갚아야 합니다. 제임스가 완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던 것을 엠마는 이 말을 듣고 당신과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임스가 AB에게 잡혔습니다. 제가 제임스에게 이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 양육비 청구 계획을 알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나는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을 그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임스는 에머가 입원했기 때문에 자녀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조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서 있는 라버트는 그 모든 것을 지적했습니다. 제임스의 잘못의 증거 딸을 돌려보내지 않아도 그는 적합한 부모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입장을 듣고 50만을 주장할 것입니다. 제임스는 좌절감에 혀를 차며 병원에 있는 동안 현장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7년 동안의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는 앨범 사진을 에머에게 보여줬을 때 그녀는 조의 1학년 운동회에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이 조가 경주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을 듣고 에머의 반응을 확인하려고 약간 수줍어 보였습니다. 조가 칭찬받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바이 에머 조는 기뻐하며 에머 조는 라버트 조든 나든 항상 우리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변호사들과 상담까지 했습니다. 에머는 나중에 항상 우리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조의 양부모 대신 양부모가 되기로 결정 로버트와 나랑은 평소대로 생활을 이어갔지만 어버이날에는 엠마와도 계속 만났고 조는 우리 넷이 웃고 있는 그림을 그렸다. 그림에 조의 머리는 꽃무늬 머리로 장식했다. 타이조는 아직도 그 머리끈을 소중히 여긴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넷을 이어주는 소중한 물건이라고 해서 엠마가 우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는다. 조네가 뭐 물어볼 때마다 오늘은 오믈렛 밥 뭐 먹을래? 그녀는 이것이 그녀의 답장을 원한다. 나는 격일처럼 오늘도 조를 좋아한다. 나는 라버트 조와 에머와의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 넷에 대한 감사는 조가 행복하게 오믈렛을 우적우적 먹는 모습을 보면서 깊이 공감한다. 우리 모두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엄마 창고는 70평방피트밖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우리 모두 함께 살자고 제안했던 큰아들과 그의 아내는 집개조가 저에게 개조된 집을 둘러보게 한 후 저를 쫓아내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묻은 미소를 닦아내려면 이제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제 이름은 세러이고 저는 60세입니다. 3년 전에 남편을 암으로 잃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모두 독립적이고 나만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집 전체에 살고 있는 큰아들과 그의 아내가 개조를 제안했지만 이 집에 대한 추억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각자의 가족이 있고 근처에 살며 결국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자들을 낳았고 내 삶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가진 유일한 걱정은 큰 아들의 아내 제시커뿐입니다. 아들 존이 그녀를 약혼자로 소개한 이후로 그녀를 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먼저 제이앤이 그녀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존은 원래 조용한 남자였지만 제시커와 데이트를 시작한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제시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좌석 배치의 균형을 맞추라고 조언했지만 그것은 모두 제시커의 친구들에 관한 것이었고 불안했습니다. 그날 제시커의 부모님이 개입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존이 존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을 때 존은 내가 자리를 제시커에게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없습니다. 특히 그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조언했습니다. 커플 조언은 했지만 제시카가 주도권을 잡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존이 우리의 늙어가는 것을 걱정하며 우리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매우 기뻤지만 제시카는 난 절대 뉴클리로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의논한 것 같은데 제시카가 막판에 마음을 바꿔서 거부하는 신부와 동거를 강요하는 것은 시어머니, 며느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동거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내 딸 에밀리 도 제시카를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제시카의 학창시절 화려한 생활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정말 눈에 띄는 미인으로 방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나는 에밀리의 걱정이 단지 소문일 뿐이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질투 에밀리는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상의하라고 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후 존과 그의 아내가 나에게 제안을 했을 때 존과 그의 아내가 살던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해 볼 때가 되어서야 그녀가 항상 나를 보살펴줘서 고마워요. 아이가 태어나서 생활이 비좁아졌습니다. 넓고 빈 집으로 이사할 생각에 기뻤습니다.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손주가 옆에 있으면 조용한 나날이 분명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큰아들과 그의 아내의 제안에 반대했지만 이사하기 전에 오래된 집을 개조하고 싶었습니다. 배관이 낡았고 바닥은 손자들을 위해 업그레이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각 아이를 위한 별도의 방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으니 이제 개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계속해서 그 장소를 더 살기 좋게 만드세요. 나는 동의했고 그래서 나의 소중한 집을 지금부터 개조할 예정이었습니다. 장남과 그의 아내가 그들이 안전을 확보하는 한 주요 거주자가 될 것입니다.
내 방의 재단을 위한 공간 나머지는 그들에게 맡겨도 괜찮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해 더 많이 논의했어야 했지만 개조하는 동안 그들이 처리하도록 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존과 그의 아내가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제시커가 나에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에멀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에멀리와 그녀의 남편은 나를 그들의 집으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은 즐거웠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에멀리의 남편 부모님을 잃었고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 나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줬고 그들은 심지어 저를 여행에 데려갔고 그들은 그곳에 살지 않더라도 리모델링에 재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나는 큰 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표시는 없었고 여전히 위험하다고 리모델링 진행 상황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약간 불안해졌습니다. 에밀리와 그녀의 남편과 함께 몰래 집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부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멋져 보였고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재단이 어디로 갈지 불안한 느낌을 씻어냈습니다. 에밀리는 우리가 떠날 때 아무 생각 없이 언급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자리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두워서 다음날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는 에밀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에밀리는 나보다 관찰력이 더 뛰어나고 걱정하는 것 같았고 그녀의 남편은 홈 오피스를 운영하는 건축가이고 스튜디오 에밀리는 스튜디오에서 그와 상담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존의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 그날 밤 손자들을 재운 후 배경에 있는 내 손자들 에멀리는 간단한 말과 함께 나를 그녀의 스튜디오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평면도는 이게 뭐죠? 우리 새 아파트의 평면도입니다. 저는 에멀리가 남편의 연주를 이용하여 이 청사진을 얻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사진 개조 계획과 평면도는 모두 에멀리가 소유하고 두 개를 나란히 놓았는데 집이 개조 작업을 거쳤음이 분명했습니다. 완전히 변형되어 원래 레이아웃과 거의 닮지 않았나요? 어제 방문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에멀리는 새 평면도를 가리키며 자세히 살펴보면 엄마의 재단을 위한 공간이나 심지어 나와 비슷한 방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재단을 놓을 장소였고 내 방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내 방이었고 내 남편의 방은 정원을 향한 햇볕이 잘 드는 방으로 개조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진행 상황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 에멀리는 불신과 좌절이 뒤섞인 얼굴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존과 분명한 합의를 가졌습니다. 나는 내 바람 중 어느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계획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에밀리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게임을 하고 있다면 결단력 있게 저를 격려해 주셨죠. 에밀리는 나에게 한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라고 조언했어요. 우리의 반대 움직임을 준비하려고 에밀리의 남편이 건설 회사에 확인했고 제시카가 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골치 아픈 일을 요구했고 그들은 계약자에게 그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쌓인 가족이 있었는데 에멀리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그 순간 존과 그의 아내와 맞설 것처럼 보였고 나는 화가 난 것보다 더 놀랐습니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엄마 수리가 내일 완료될 거예요. 와서 보세요. 존의 메시지가 왔어요. 건설 현장을 비밀리에 방문한 지 약 한 달쯤 지나 드디어 작업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에밀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게요. 모르는 척 대답했는데 그들은 다음 날 이사할 거예요. 대부분은 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두고 온 물건 중 나는 에밀리가 다음 날 고인이 된 남편의 유품을 옮겨준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녀의 남편 에밀리와 나는 오래된 집으로 갔습니다. 외관은 별로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벽을 다시 칠한 것 같습니다. 대문으로 들어선 존과 그의 아내가 우리를 맞이하러 나왔다. 제시카는 희죽희죽 웃으며 앞으로 펼쳐질 드라마를 상상하고 있었나 보다. 집집마다 보여주던 작품과 정말 결혼한 줄 알았다. 방방 인테리어가 완벽했다. 원래 구조 중 일부는 남아있었지만 새 집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아름다워요. 제시카에게 미소를 지으며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변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분명히 자랑스럽게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나저나 내 폐허는 어디에 있고 재단을 놓을 공간도 없는지, 그녀가 어떻게 전체 개조 공사를 주도했는지 자랑하기 위해 당신이 보셨듯이 당신의 방은 창고입니다. 존이 저를 조롱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나에게 7피트 창고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방은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작은 창문이 있는 방이었는데 아마도 집에서 가장 습한 방이었을 것입니다. 70평방피트는 아버지의 사진을 담기에 충분합니다. 존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나의 친절한 아들이 떠난 곳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제시카는 내 개조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부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에밀리가 분노하여 그들의 진정한 모습으로 일어서려고 할 때 부드럽게 무릎을 잡았습니다. 마침내 존과 그의 아내가 처음부터 가족의 집을 물려받을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아파트가 그들의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비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내가 개조 자금을 도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큰아들과 그 아내가 새 집에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고 두 사람을 노려보며 물었더니 그들은 내 딜레마를 즐기는 듯 희죽희죽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떠날게 내가 할게 그들의 잘난 얼굴에 웃으며 대답했다. 제시카 조금 의기소침해 보였던 그녀는 아마도 내가 더 싸울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나를 더 놀리고 싶었던 것 같다. 에밀리가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누군가를 불렀다. 잘 맞춰진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서 존과 악수를 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들에게 로펌에서 온 명함을 건네주었고 그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다른 남자가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떠날 것이므로 이 집을 팔겠습니다. 나는 존과 그의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상하고 오래전에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떠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곳을 개조했습니다. 제시카는 그녀를 무시하고 얼굴이 붉어지도록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최종 판매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판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시카의 얼굴 그녀가 알아차렸을 때 바뀌었어요. 잠깐만요. 당신은 건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서명은 없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멈췄습니다. 미드웨이 갑자기 존과 그의 아내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고 그들은 상당한 실수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엄마 정말인가요? 존이 남자들에게 질문하면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나를 쫓아내고 집을 에밀리와 그녀의 남편에게 버리려고 계획했던 이 싸움을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항상 손주들과 함께 같은 지붕 아래서 웃음과 사랑으로 집을 채우는 꿈을 꾸었지만 존은 말했다. 그리고 제시카는 그 꿈을 깨뜨렸고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커피숍에는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었습니다. 판매를 즉시 완료할 수 있도록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존은 판매 계약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은 유령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명히 존과 그의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 계약이었습니다. 이번 달이 끝나기 때문에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살 곳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그의 목소리에 교활한 달콤함이 묻어나려고 할 때 존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겨워서 제시커는 존의 간청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ELD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존의 어깨가 패배로 인해 쓰러졌습니다. 제시카 나를 괴물이라고 부르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존과 제시카는 그 후 여러 번 사과하려고 했지만 에밀리는 나를 결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새로 개조된 집은 빨리 구매자를 찾았고 다른 가족은 이미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존과 제시카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개조 공사로 저축한 돈을 모두 탕진했고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결국 자녀들 이전보다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제 손주들은 비좁은 공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떠났습니다. 우리가 몰래 보낸 다음 날 존의 아이들이 제 새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을 방문한 존의 아이들은 에밀리에게 상의했고 새집의 할머니를 위한 방이 없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제 손주 아이들은 이 모든 일에 순진했습니다. 제시카는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애정조차 잃었습니다. 존은 이제 아이들에게 질책받고 후회합니다. 그들을 더 작은 집에 강제로 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